1969년 7월 20일 전 세계 6억 5천만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 남자가 달 표면에 첫 발을 내딛었죠. 그런데 이 역사적 순간의 주인공은 사실 죽음의 문턱을 수없이 넘나든 사람이었습니다. 전투기 날개가 잘려나간 상황에서도 우주선이 초당 한 바퀴씩 회전하는 극한 상황에서도 살아남은 남자였거든요. 더 놀라운 건 그를 달까지 이끈 건 영광이 아니라 깊은 슬픔이었다는 겁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닐 암스트롱은 어릴 때부터 비행기에 미쳐 있었어요. 오하이오 시골 마을에서 자란 평범한 소년이었는데 하늘을 나는 기계에 완전히 빠져버린 거죠. 그의 꿈은 우주 비행사가 아니라 항공기 설계자였습니다. 해군 장학금 프로그램 덕분에 퍼듀 대학교에서 항공공학을 공부할 기회를 잡았고 그 대가로 3년간 군 복무를 해야 했죠. 군 복무 중에 그는 항공모함에 전투기를 착륙시키는 훈련을 받았는데 이게 조종사에게는 가장 어려운 기술이거든요. 처음엔 별로 눈에 띄는 조종사가 아니었어요. 그의 교관 중 한 명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할 수 있을 것이고 평균적인 조종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달에 갈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그는 조용히 실력을 쌓아갔고 그 침착한 성격이 한국 전쟁에서 그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1951년 9월 3일 그는 북한 상공 150m 높이에서 폭격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어요. 화물 야적장과 다리를 폭격하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전투기가 케이블을 건드렸습니다. 적이 쳐놓은 함정이었던 거죠. 오른쪽 날개 2m가 순식간에 잘려나갔습니다. 적진 상공에서 탈출하면 포로가 되는 건 확실했어요. 그는 침착하게 손상된 전투기를 남쪽으로 몰았습니다. 한국의 포항에 있는 미군 비행장까지 갈 수 있으면 좋고 안 되면 바다 위에서 탈출하겠다는 계획이었죠. 그런데 바람을 잘못 계산해서 근처 논바닥에 떨어졌고 다행히 꼬리뼈에 금이 간 것 말고는 멀쩡했습니다. 겨우 21살 청년이 보여준 이 냉정함이 훗날 그를 달까지 데려갈 자질의 첫 신호였던 겁니다. 전쟁이 끝나고 1955년 퍼듀 대학을 졸업한 후 그는 시험 비행사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나사의 전신인 나카에 합류해서 최첨단 항공기를 날렸는데 대부분 시제품이었거든요.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비행기를 만드는 데 기여한 거죠. 캘리포니아 에드워즈 공군기지의 최고 시험장에는 자리가 없었지만 그는 고향인 오하이오의 클리블랜드에 있는 루이스 비행추진연구소 자리를 받아들였습니다. 대학 시절 연인이었던 제니 시어론과 결혼할 계획이었는데 그녀와 가까이 있을 수 있어서 좋았죠. 5개월 후에 드디어 에드워즈로 전근을 갖고 캘리포니아의 화창한 하늘로 향했습니다. 에드워즈 공군기지에서 그는 900번이 넘은 비행을 기록했고 결국엔 역사상 가장 발전되고 위험한 로켓 동력 비행기 중 하나인 X-15를 조종하게 됐어요. 1962년 4월의 한 비행에서는 너무 높이, 너무 빠르게 날아서 기지를 60km나 지나쳐버렸습니다. 마른 호수 바닥에 비상 착륙해야 했죠. 시험 비행사로서 겪은 여러 아찔한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몇 년 후 그는 어린 딸의 죽음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충격을 줬다고 인정했어요. 1912년 2월 28일 그가 애칭으로 머피라고 부르던 2살짜리 딸 카렌이 뇌종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것도 그와 제닛의 결혼 6주년 기념일에 말이죠. 그는 딸을 깊이 사랑했지만 항상 감정을 억눌렀어요. 전기작가 제임스 한센의 책 퍼스트멜, 닐 암스트롱의 생애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암스트롱을 잘 아는 사람들은 닐이 수년간 단 한 번도 딸의 병과 죽음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사실 그의 가장 가까운 동료 중 몇몇은 닐에게 딸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고 말했다. 그는 곧바로 일터로 돌아갔는데 이게 정서적 지지가 필요했던 아내에게 상처를 줬죠. 하지만 그는 그 고통의 무게를 혼자 짊어졌습니다. 그의 여동생 주는 카렌의 죽음이 오빠의 인생 방향을 바꿨다고 믿었어요. 그녀는 작가 한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린 딸의 죽음이 그로 하여금 그 에너지를 매우 긍정적인 무언가에 투자하게 만들었고 그때 그는 우주 프로그램에 뛰어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타이밍이 완벽했습니다. 소련이 5년 전에 스푸트니크를 발사해서 미국인들에게 충격을 줬고 이것이 우주 경쟁을 촉발시켜 나사가 만들어졌거든요. 1961년 5월 케네디 대통령이 대담한 도전 과제를 내놨습니다. 우선 저는 이 나라가 10년 안에 인간을 달에 착륙시키고 안전하게 지구로 귀환시키는 목표 달성에 전념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암스트롱은 X-15를 계속 날리면서 결국 수석시험 비행사가 될 수도 있었지만 우주 비행사 프로그램이
더 크고 의미 있게 느껴졌어요. 그는 작가 제임스 한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폴로는 너무나 압도적으로 흥미로워서 설령 그것이 절대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다른 기회들을 포기하고 그것을 추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나카에서 그와 긴밀하게 일했던 전직 동료이자 비행 시뮬레이션 전문가인 딕 데이가 우주 비행사 선발위원회에 있었고 그를 추천했죠. 암스트롱이 에드워즈에서 비행 시뮬레이터론 경험이 상당한 이점을 줬는데 이게 나중에 달에 착륙할 때 사용할 기술을 개발하게 해줬거든요. 그는 또한 엔지니어들이 실제 비행을 모델링하는 방식에서 결함을 발견하고 이를 고치는 데 도움을 줬는데 그의 그룹에서 선발된 다른 8명의 우주 비행사 중 누구도 가지지 못한 수준의 기술적 통찰력이었습니다. 그는 빠르게 주변 사람들의 존경을 얻었어요. 동료 우주 비행사 프랭크 보머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매우 조용하고 사려 깊었기 때문에 그가 뭔가 말할 때는 들을 가치가 있었다. 버즈 올드린은 이렇게 표현했죠. 그가 냉정함을 잃는 걸 본 기억이 없다. 압박 속에서의 그의 침착함은 아폴로 이전에 있었던 제미니 8호 임무에서 극한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시속 27,000km로 이동하는 중 총알보다 10배 빠른 속도였는데 그들은 아제나 목표 우주선과 도킹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우주선이 제어 불능 상태로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제나가 문제라고 생각해서 암스트롱이 분리를 결정했죠. 하지만 회전이 더 심해졌고 이게 아제나가 아니라 제미니에 문제가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제미니의 추진기 중 하나가 합선으로 고장나서 열린 채로 고정됐고 우주선을 초당 한 바퀴 이상의 무시무시한 속도로 회전시켰습니다. 암스트롱은 의식을 잃을까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는 재진입 제어 추진기를 발사했는데 이건 임무 마지막에 지구로 돌아오는 최종 하강 중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던 거였죠. 위험한 선택이었지만 효과가 있었고 회전이 멈췄습니다. 제미니가 안정되자 그들은 태평양에 비상 착륙했어요. 암스트롱의 빠른 판단이 그들의 목숨을 구했지만 그의 동료 3명은 덜 운이 좋았습니다. 1967년 2월 27일 아폴로 1호의 발사 전 일상적인 테스트 중에 사령선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했어요. 발사대에 있는 동안이었죠. 우주비행사들은 필사적으로 해치를 열려고 했지만 탈출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밀폐된 100% 산소 캐빈 내부의 열과 압력이 너무 강해져서 사령선이 파열됐거든요. 몇 초 만에 우주선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폭발의 원인은 근처의 가연성 물질에 불이 붙은 전선이었어요. 이 비극의 소식이 전해졌을 때 암스트롱과 다른 우주 비행사 몇 명은 워싱턴 DC에서 우주조약 서명식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충격을 받고 황폐해졌죠. 그날 밤 그들은 스카치 위스키 한 병을 열고 함께 앉아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이해하려고 애썼어요. 아폴로 프로그램은 중단됐고 엔지니어들이 1,300개가 넘는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사령선의 대기 시스템을 완전히 개편해서 발사 시에 더 이상 100% 산소가 아니라 더 안전한 60% 산소와 40% 질소 혼합물로 바꿨고 우주선이 상승하면서 질소가 빠져나가도록 했죠. 2년간의 어려운 교훈 끝에 다시 전속력으로 나아갔습니다. 암스트롱은 제미니 8호에서 자신을 증명했고 1968년에 달 착륙 시뮬레이터가 통제 불능 상태가 됐을 때 마지막 순간에 탈출해서 목숨을 구했어요. 그래서 아폴로 11호, 즉 달에 착륙하는 첫 임무의 사령관을 지정할 때가 되자 그는 확실한 선택이었습니다. 암스트롱의 어머니 비올라는 그가 사령관으로 임명됐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묘사했어요. 내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내 안에 격동이 있었다. 나는 고통 속에서 흐느꼈다. 곧 나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마이크 콜린스가 사령선 조종사로 선발됐는데 그는 달에 걷지 않지만 컬럼비아호를 타고 달 궤도에 남아서 암스트롱과 올드린이 집으로 돌아갈 수단을 확보하는 역할이었죠. 암스트롱은 버즈 올드린을 달 착륙선 조종사로 선택했고 그가 함께 달로 갈 동료였습니다. 올드린은 똑똑하고 매우 의욕적이었지만 항상 함께 일하기 쉬운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는 달에 첫 발을 내딛는 사람이 되기 위해 강력하게 로비했는데 이게 실질적인 긴장의 지점이 됐죠. 우주비행사 진 서너는 회상했습니다. 그는 어느 날 화난 황새처럼 유인 우주선 센터에 있는 내 사무실로 펄럭이며 들어왔다. 도표와 그래프와 통계를 들고서 그가 명백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장했다. 닐 암스트롱이 아니라 달 착륙선 조종사인 자신이 아폴로 11호에서 사다리를 먼저 내려가야 한다고. 반면 암스트롱은 로비하지 않았고 임무에 집중했어요. 나사의 비행 운영 책임자 크리스 크래프트는
작가 한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자존심이 없었다. 만약 그에게 당신은 평생 지구상에서 가장 유명한 인간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면 그는 그렇다면 나는 달에 첫 발을 내딛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고 대답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게 바로 나사가 그를 먼저 달을 밟게 한 이유였습니다. 그들은 그에게서 조용한 겸손함을 봤거든요. 자존심이 전 인류를 위한 순간을 가리지 않을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죠. 1969년 1월부터 승무원들은 주 6일 하루 14시간씩 훈련했습니다. 올드리는 시뮬레이션에서 이기고 추락을 피하는 걸 선호한 반면 암스트롱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테스트했어요. 진짜 시험은 성공이 아니라 실패에서 어떻게 회복하느냐에 있다는 걸 이해했기 때문이죠. 10년간의 계획과 노력 끝에 그들은 준비가 됐습니다. 1969년 10월 16일 아폴로 11호가 케네디 우주센터의 39번 발사대에서 이륙했어요. 거대한 세턴 5호 로켓 위에 앉아서 말이죠. 발사 시 암스트롱의 심박수는 분당 110회로 정점을 찍었는데 콜린스의 99회, 올드린의 88회와 비교되는 수치였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집중이었어요. 그의 몸이 앞에 놓인 것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발사 12분 후 그들은 지구 궤도에 도달했습니다. 콜린스가 사령선 컬럼비아 호를 조종해서 방향을 돌리고 달 착륙선 이그로와 도킹했어요. 7월 20일 발사 4일 후 암스트롱과 올드린이 이글호로 기어 들어가면서 콜린스를 달 궤도에 남겨두었습니다. 도킹 해제 중에 도킹 터널의 잔류 압력이 약간 있어서 달 착륙선에 의도하지 않은 작은 밀림을 줬고 이글호가 원래 착륙 지점을 지나쳐버렸어요. 새로운 궤적이 그들을 바위가 가득한 분화구에 위험할 정도로 가깝게 데려갔죠. 암스트롱은 빠르게 행동해야 했습니다. 그는 약 150m 고도에서 수동 제어를 하고 달 착륙선을 분화구에서 멀리 조종해서 평평한 착륙 지역을 찾았는데 먼지 때문에 가시성이 방해받았어요. 약 30m에서 경고등이 켜졌고 연료가 5%만 남았다는 신호였습니다. 미션 컨트롤이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죠. 30초. 그들은 착륙하기 전에 30초의 연료만 남았다고 믿었고 그 전에 중단을 요청해야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암스트롱은 본능과 수년간의 경험에 이끌려 안정적으로 버텼습니다. 그리고 동부 표준시 오후 4시 17분에 휴스턴, 여기는 고요의 기지, 이글호가 착륙했다. 암스트롱은 착륙 지점을 고요의 기지라고 명명했고 그 다음 역사를 통해 울려 퍼질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에게는 작은 발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거대한 도약이다. 그는 나중에 한 사람에게는 이라고 말하려고 했다고 밝혔어요. 그가 말을 잘못한 건지 아니면 무선 전송이 그걸 잡지 못한 건지는 불분명합니다. 암스트롱과 올드린은 함께 미국 국기를 꽂았습니다. 달에서 찍힌 상징적인 사진들은 거의 다 버즈 올드린의 모습이고 닐 암스트롱이 찍은 거예요. 반면 올드린은 암스트롱의 사진을 거의 찍지 않았습니다. 달에서 암스트롱의 전신이 보이는 사진은 딱 한 장뿐인데 그마저도 그의 등이 카메라를 향하고 있죠. 그의 다른 이미지는 올드린의 헬멧 바이저에 반사된 모습뿐입니다. 올드린은 나중에 인정했어요. 그는 훈련 중에 연습하지 않았기 때문에 암스트롱의 사진을 찍을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죠. 하지만 그는 달에서 자신의 발자국 사진은 찍었는데 이것도 시뮬레이션의 일부가 아니었거든요. 암스트롱은 그에게 원한을 품지 않았고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버즈가 내 사진을 찍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고 그래야 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나는 항상 버즈가 승무원 중 훨씬 더 사진발이 난다고 말해왔다. 그들은 지형을 기록하고 샘플을 수집하면서 표면에서 약 2시간 반을 보냈고 이글호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착륙선 사다리에 그들은 오늘날까지 달에 남아있는 명판을 남겼어요. 우리는 전 인류를 위해 평화롭게 왔다. 닉슨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닐과 버즈. 백악관 집무실에서 전화로 당신들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확실히 역사상 가장 역사적인 전화통화가 되어야 합니다. 인류 전체 역사에서 이 하나의 귀중한 순간에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입니다. 당신들이 이룬 것에 대한 자부심에서 하나이고 당신들이 안전하게 지구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우리의 기도에서 하나입니다. 7월 21일 이글호가 이륙해서 마이크 콜린스가 기다리고 있는 컬럼비아호와 랑데부했어요. 4일 후 아폴로 11호가 태평양에 착수했습니다. 그들은 영웅 환영을 받으며 돌아왔죠. 미국의 독창성과 용기의 상징으로 환영받았습니다. 암스트롱은 공개 행사를 부담스러워했어요. 그는 스포트라이트에 관심이 없었고 공직 출마 제안을 반복적으로 거절했습니다. 그의 사인이 위조되고 있다는 걸 알고 나서 사인을 중단했죠. 그의 이발사가
그의 머리카락 조각을 수집가에게 $3,000에 팔았을 때 그는 격분했습니다. 1970년에 그는 남가주 대학교에서 항공우주공학 석사 학위를 받았고 신시내티 대학교의 항공우주공학 교수가 됐어요. 그는 70대까지 항공기를 계속 날렸습니다. 하지만 사적으로는 그의 개인 생활이 더 혼란스러워졌죠. 수년간의 감정적 거리와 좌절 끝에 제닛이 그를 떠났습니다. 이별이 그를 황폐하게 만들었어요. 그의 친구 해리 콤스는 작가 한센에게 회상했습니다. 그는 내가 본 것 중 가장 깊은 우울증에 빠져 있었다. 끔찍했다. 그는 그냥 앉아서 테이블을 노려보기만 했다. 움직이지도 않았다. 1994년 암스트롱은 공동 친구들을 통해 만난 미망인 캐롤 나이트와 결혼했습니다. 그들은 신시내티에 정착했는데 첫 결혼에서 낳은 두 아들과 그들의 가족이 사는 곳에서 멀지 않았죠. 2012년 8월 암스트롱은 막힌 관상동맥을 완화하기 위해 심장 우회 수술을 받았지만 합병증이 뒤따랐습니다. 몇 주 후인 2012년 8월 25일 닐 암스트롱은 8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의 화장된 유해는 대서양에 뿌려졌습니다. 죽음에서도 암스트롱은 스포트라이트를 피했고 알링턴의 영웅 묘지 대신 단순한 해군 해상 장례를 선택했죠. 암스트롱을 진정으로 돋보이게 만든 것은 압박 속에서의 침착함과 뛰어난 문제 해결 능력이었는데 이것이 그의 목숨을 거듭 구했습니다. 한 남자가 비극에 의해 형성됐고 죽음을 여러 번 속였으며 다른 세계에 첫 발을 내디딜 운명이었던 이야기였죠.